시장입니다. 대통령 선거 등 대형 변수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세금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시장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제도가 시장에 미친 영향과 부산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일괄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좀 상승폭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해왔는데 최근의 동향은 좀 어떤가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 상승을 해왔고요. 네. 어찌 보면 전국 최고의 가격 상승폭을 좀 유지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방송에 앞서서 확인된 가격 변화를 좀 보면 네. 일단 12월 3일 현재로 볼 때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 매매 가격 변동률로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그만큼 둔화됐다는 것이고요.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시장도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상승세가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아까 말씀하셨던 거래량으로 한번 살펴보면 네. 2021년 12월 현재로 보면 우리 부산의 거래 건수는 한 1272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2020년 10월만 하더라도 10,000건이 넘었고요. 그리고 2020년 11월만 하더라도 13,000건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급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지역의 부산 지역의 입주 예정 물량은 내년만 하더라도 한 26,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내후년만 하더라도 23,000세대 정도의 입주 물량이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찌 보면 하락폭도 좀 커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는 그동안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좀 계속해서 발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 이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부 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만큼 세제 관련된 대책들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 규제하겠다라는 게 일관된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20몇 차례, 결국은 말씀하셨지만 26차례 정도 되는 대책들이고요. 사실은 지역까지도 상당히 그 세제의 영향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바뀌고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부산도 포함되죠. 4.7 보궐선거를 소위 집권 여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서 세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에서 지금 9억으로 완화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종부세 과세 기준도 기존 9억에서 11억으로 또 상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한다거나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을 조금 해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계속 지금 이전과는 좀 완전히 다른 규제를 세제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준을 상향하거나 하는 쪽으로 지금 규제 완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까지는 정부와 여당이 2018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강화해 왔잖아요. 이런 정책들의 추진 배경은 어땠고 또 실제 시장의 반응 어떤 좀 반응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그 26번, 7번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서 조금 정부의 스텝이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강화해서 매물이 조금은 나오게 시장에 만든 다음에 사실은 양도세를 규제하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정부의 그 종부세 강화에 대한 반발의 어떤 여론이 밀리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8.2 대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양도세 강화 카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순서는 종부세를 강화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를 강화해서
조금은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다면 사실 그렇게 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양도세 강화에 밀리면서 그 2020년 70대책이 이제 소위 나오게 되면서 네. 이때부터 사실은 세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이란 것이 의도대로 시장에 가지 않고 소위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 시장이 그 규제를 피해서 풍선 효과가 계속 발생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그 시장을 두고 뭐 규제의 역설 내지는 정부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정치권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다주택자든 다주택자가 아니든 세금을 완화한다는 것은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기다리면 규제가 완화되겠구나 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사실은 매물이 오히려 시장에 나오지 않고 이제 그것을 시장의 잠김 현상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시장에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 매물이 잠길 경우에는 오히려 물건들이 나오지가 않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또 이것 역시도 또 규제 역설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의 2%가 종부세 대상인 만큼 뭐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가 없고 또 대상자들 역시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좀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해명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종부세 급등으로 인한 문제가 좀 무엇일까요?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가격이 높은 주택을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고요. 네. 정부는 이것을 인별과세다 그래서 소위 94만 7천 명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숫자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별과세는 맞지만 98%대 2%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98%는 어제까지 태어난 갓난아이를 다 포함했을 때 그 인별 과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 되려면 집을 갖고 있는 내 집을 갖고 있는 주택 보유 세대를 중심으로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2%가 아니라 사실은 6.4%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는 이제 6.4% 정도가 내 집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정부에서 말한 98%대 2%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많은 한 6.4% 정도의 그 해당되는 국민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 종부세를 내는 6.4%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다주택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집을 다 거주하는 것은 아닐 테고 실거주하는 것은 한 채를 갖고 있을 테고요. 네.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민간 임대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전세나 월세 정도로 이렇게 풀리는 물건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845만 임차 가구 중에서 한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실은 그 김현미 장관이 8.4 대책을 발표할 때 2020년 8월 4일 발표할 때 언급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한 25.5% 내지 40% 정도는 이 민간 임대 시장,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종부세를 내는 분들의 주택에 거주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또는 정부 여당에서 발표하는 98대 2 정도로 이게 소위 편가르기가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은 분들은 이런 민간 임대 시장을 통해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2%로 축소해서 정부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실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들에 거주하는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종부세를 내야 되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게 되면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에 민간 임대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에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 내지는 월세 임차인은 상승한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피해는 2%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25.5% 내지는 한 40%까지도 더 많은 전월세 민간 임대 시장에 거주하게 되는 국민들의 그 전세보증금, 월세가 올라가는 것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사실은 2%의 피해만은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사실 이것은 뭐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민간 임대 시장에 지금 40% 정도에 거주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종합부동산 시세 급등으로 인해서 또 많은 논란들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이제 부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최근 부산에선 3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정부 지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뭐 우려할 부분은 없나요? 결국은 여계자본이 또 우리 지역에 3억 미만의 그 중과되지 않는 다주택자도 지금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과가 배제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 거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규제가 결국은 또 규제의 역사를 만들어서 지역 시장, 지역의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여계자본이 들어와서 또 시장 가격을 높여놓는 부작용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는 네. 것이 지적하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공시가 1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부산 지역의 사하 같은 지역에 많은데 거기에도 지금 여계자본이 들어와서 사실은 그 1억 미만의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들도 가격을 높여놓는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금리 상황에서 돌아야 될 돈이 갈 곳을 잃고 부동산 쪽으로 편입됐고, 그 편입된 시장에 3억 미만 또는 1억 미만의 공시가 미만의 아파트에 여계자본이 들어와서 지역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던 또는 저렴했던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다양한 부동산 공약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를 지켜보자는 입장들도 많은 상태인데, 시장의 동향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실수요자들은 어떤 선택을 좀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기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 소위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것을 시기를 지금 당기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감염이 또 확대되면서 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상황이 되게 안 좋거든요. 여기서 금리가 오르게 된다 그러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만약 집을 산 상태에서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미국의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당겨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그 이자 부담을 견뎌야 되는데 그것이 가격 상승 폭이 더 커진다면 소위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소위 상세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집을 샀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자 부담이 커진다라고 하면 손해가 생기겠죠. 손해라고 생각할 부동산 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그렇게 되면 지금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소위 매수보다는 매도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아파트 그 매매 수급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1년 6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집 사지 않겠다,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지역도 지금 그래서 거래가 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우리 부산 실수요자 입장에서 많아지고 있다. 네. 그렇다면 실제 더 떨어진 다음에 사겠다라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감소하면서 가격은 또 좀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하셨던 요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대선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대선이 사실은 주택 가격에, 아파트 가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 학술적으로는 증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세금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압박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언급을 했던 것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의 반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또 그렇다면 국민이 원한다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내야 되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 얘기는 은퇴하신 다음에 종부세가 정부의 잘못으로 사실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거기에 대한 세금들을 한꺼번에 많이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 피해볼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임대시장에 거주해야 되는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또 약간의 여지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제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해왔던 대로 밀고 나가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국토보유세까지 신설하겠다라는 얘기였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세금 부담이 과하니까 주택을 1가구 1주택, 다주택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조금 현실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해놨기 때문에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 간에도 약간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선택의 여지가 그만큼 커졌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대선은 지금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3월에 그 어느 정도 대선이 지나면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현명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대선 후보의 뭐 공약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셨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참 어렵지만 필요한 정부 대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 대책의 대부분 발표를 26번, 7번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이 정부 의도대로 사실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올바른 필요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나마 정부가 다시 또 개입을 할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부가 공공정책, 공공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면 그나마 정부로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양도세 완화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양도세 완화 카드도 이미 타이밍을 좀 상실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정부가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을 좀 예시를 했었으면 오히려 물건이 묶이지가 않고 소위 매물이 잠기지 않고 시장에 나와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쪽에 기여를 했을 텐데, 지금은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많은 그 주택들이 지금 잠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보다는 또 증여를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그러니까 양도세 카드도 여전히 좀 유효하긴 하나 타이밍상으로는 좀 잘 먹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나마 시장 안정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2021년이 이제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산은 대규모 물량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결산을 할 수 있을까요? 집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집 없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나 올 한 해는 되게 혼란스러웠던 한 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혼란스러웠던 사례가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것을 이제 학술적으로는 정부의 실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소비자로서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로 끝난 한 해였기 때문에 네. 그 여파는 말씀드렸던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둘 수밖에 없는, 그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라도 그런 기다린다는 것을 어느 정도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입주 예정 물량도 충분히 있고 또 가격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오히려 희망찬 부동산 정책보다는 오히려 안정화된 시장 상황 속에서 암중무색하는 그런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부산의 향후 입주 물량이 잇따라 풀릴 것으로 예고된 만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